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어젯밤에 혹시 잠 안 주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이지만. 저는 이제 축구 보느냐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는데, 축구 보느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입사원들이 보강 피닉스에서 서머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행사를 한 12시까지 마치고, 디프리 하느냐고 한 2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안경까지 부러져가지고 이게 옛날 안경을 쓰고 왔더니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베토벤도 상황이 안 좋을 때 좋은 음악이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좋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기술 지금 얘기를 한다고 제목은 달아놨는데, 제조기술이라는 건 도대체 왜 필요하냐 도대체.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우리 인류가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제라는 거는 아다시피 어느 한 사회가 아주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뭘 생산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거의 문제였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데, 그 간단한 명제가 굉장히 많은 불행도 낳고 행복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철학을 하시는 손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분배하느냐, 뭘 생산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의 문제가 사회주의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자본주의를 한 나라는 아직은 견제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개인의 탐욕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보면은 뭐가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린색 입은 사람 한번 생각해.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 없어요? 욕심을 부릴 수 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옆에 앉으신 분은. 자유스럽게 영리 추구를 하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영리 추구의 자본적, 자유를 하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근데 그 특징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될 얘기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면은 가진 사람 거 자꾸 탐하면은 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주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껏 일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분배하라.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여기서 분배하는 거는 돈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는 건 능력껏 하고,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존재가 손에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평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invisible hand라는 그런 용어로 썼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공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케인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입을 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또 신자유주의 이런 게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보면은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회사는 어떠냐? 회사 똑같습니다. 뭘 생산해서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싸게 좋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싸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조기술이라는 거는 싸게 만드는 거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영향도 미칠 뿐더러 또 어느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건 제조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브랜드 네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종합예술의 비즈니스다. 그런 가정하에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시장 경제를 신봉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조기술이라는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자동차 끝까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뭐합니까? 공산주의에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신봉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까지 제조업의 발전 방향하고 쭉 해왔던 내용하고 21세기의 세계 제조업의 동향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의 제조 경쟁력은 어떠냐,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산업이 글로벌화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3번 정도 큰 그 글로벌화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국경을 벗어나서 확대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일 첫 번이 이제 산업혁명에서 베네핏을 받은 국가들이 이끌었던 그 산업혁명 후의 자유화 과정, 1820년대에서 1914년대, 이거의 첫 번째 글로벌화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선진공업국 간의 경제교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70년대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봤지만 이제 우리 같은 제너레이션은 그걸 봤는데 격동기예요, 격동기.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 개발도상국에 참여한 세계 시장에 참여한 것이 이제 세 번째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이, 내 개인으로 보면 한 번이 더 있었습니다. 1300년대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거의 정복했을 때가 이게 완전히 글로벌화가 아니냐. 그건 이제 우리 이거 공업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넣지는 않지만 이게 상당한 그 실크로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18세기하고 19세기는 영국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사실은 요 전에가 불란서가 주도를 했습니다. 불란서가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데한테 많이 밀리는 나라지만 예전에 불란서는 가장 막강한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중심이 사실 1500년대, 1600년대 이때는 불란서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된 동기가 그 앙리 4세라고, 헨리 4세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사람이 이제 낭트 칙령을 해서 1598년에 낭트 칙령을 발의해가지고 그 신교도들이, 칼빈파의 후예들인 신교도들이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로 굉장히 부도 축적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루이 14세가 나중에 집권하면서 카톨릭 국가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1685년인가 낭트 칙령 아주 그냥 없애버렸죠. 철회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인력이 한 100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이 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은 여기 이제 쭉 보다시피 공업 생산도 25%, 세계 무역의 40% 이랬는데, 내용 디테일하게 다 안 가더라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대 특징을 보면은 자유방임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사이의 이면을 보면 자유방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바로 자기한테 좋았던 이유가 나중에 백파이어가 돼가지고 자기가 몰락하는 과정이 된다.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바로 성공한 이유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긴장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보면은 지방분권이고 개인주의고,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으면서 후손들이 돈을 물려받는 순간 공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철학을 논하고, 철학은 돈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 골치 아픈 미움 방정식 안 풀어도 되고, 또 인생을 즐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개인주의 뭐 이렇게 흐른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독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교육 정책 약화라고 했잖아요. 기술교육을 조직적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공학이라든가 이런 거가 굉장히 늦게 채택이 됐어요. 대학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한 걸 윤 부회장이 쓰신 그 초일로 가는 생각에 그걸 자세히 많이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달튼 같은 사람, 또 제임스 와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이론을 생각해내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걸 안 했다. 그런데 그걸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스티튜트화한 것이 이제 독일 이런 계통이죠. 그래서 그게 독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독일의 문제가 여기 보면요,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 하면서 유태인 추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폰 브라운이니 뭐 아인슈타인은 물론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유태인입니다. 뭐 그런 사람만 아니죠. 원자탄 했던 핵심 인물들이 전부 유태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산업 중심은 그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포드 시스템이나 테일러 이런 거가 주종을 이뤘는데, 요게 이제 시사점이죠. 독일 유태인 이민을 수용했고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을 했다. 여러분, 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무렵에 고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던 시절인데, 그때는요, 공대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선은 기술자만이 우대를 받는 그러한 사회였었고, 기술만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거가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때 키스트가 생겼을 때 월급이 보통 대학 교수님보다 요새는 대학 교수님 굉장히 많이 받으시지만 3배 정도 줬습니다. 3배. 그래서 내가 다니던 우리 서울대학에서도 물리를 가르치시던 분이 다른 이유로 옮겨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키스트로 옮기고 이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원동력이 보면은 지금 얘기한 그 불란서의 세태, 영국의 세태, 그 다음에 독일의 세태까지는 아니래도 침체, 또 미국도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침체, 이런 거가 시대의 특징에서 지나치기 때문에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 백파이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를 여기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얘기한 그 불란서 종교 탄압을 해서 위그노족들이 도망간 것이 영국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다. 나치, 또 일본은 메이지 초에 외국인 기술자를 대우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이걸 체계적 교육을 했다. 대한민국이요, 70년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내 보기에는 이만큼 안 됐습니다. 윤 부회장이니 뭐니 전부 유명하신 분들 다 그 당시에 공대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저도 꿈이 공대 가서 나라를 구하는 게 목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의대는 공대보다 커트라인이 좀 약했죠. 법대는 예나제나 비슷하게 어렵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공계를 기피한다 그러는 게, 이게 역사적인 시사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대에 많이 오신 분 보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뭐하지만, 집에 가서라도 좀 캠페인을 하셔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중시하는 합리적 사회제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특허제도 같은 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특허 별로 안 지켰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카피해서 썼지 그걸 왜 그냥 돈 주고 썼습니까?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후발 선진국인 독일의 선진기술 습득하는 방법, 이런 거 역사적인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사회제도가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기초과학기술이 생산 제조기술의 혁신을 이루는 데 기반이 됐다.
옛날에 이거 간에 수공업 했던 것이 증기기관이 이용한 대량 생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원래 간에 수공업 하려고 수공업을 증기기관을 써서 대량 생산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증기기관이. 그 광산에서 석탄 같은 거 캐내고 광물 캐내는데 물 때문에 이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양수하려고 그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인터넷이요? 인터넷 그거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은 미 국방성에서 뭐 다파 프로젝트인가 아마 그거의 일환으로 그 컴퓨터들 전부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들 왔다 갔다 그게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80년대 초, 70년대 말 이때도 컨퍼런스, 그때 내가 데이터베이스 쪽을 많이 해가지고 컨퍼런스 다녀보면요. 지금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았던 거는 그게 무슨 비즈니스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도 똑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똑같고, 가까이 있는 삼성전자가 여러분 MP3 이거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앱 같은 거 아니면 뭐 아이패드도 있고 그런데 그거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놨습니다. 애플보다 몇 년 빠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막 선전도 했습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음악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적판 음악 막 들을 때 이 저작권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공짜로, 여러분들은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도 다 공짜로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만 곡 중에서 몇백 개를 받으려고 그러면 무지무지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컴프레션 해야지 뭐 이래야죠.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여기에 착안해서 이 저작권을 애플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이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퀄리티 음악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돈을 좀 받고 이랬죠. 근데 돈을 버는 거는 아이튠에서 버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에서 벌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벌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걸 보면 굉장히 배가 아파요. 야, 저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근데 뭐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많은 경우 성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어느 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각 시대에는 성장 엔진이 있더라. 아까 얘기한 증기 엔진. 증기 엔진이 그렇게 성장할지는 몰랐어요. 전부 방적기에다 갖다 이용하고 뭐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내게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혁명적이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전기 엔진.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엔진. 이게 뭐 자동차 산업, 항공기 산업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성장 엔진이 된 거죠. 나는 피지컬한 엔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 엔진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리콘 엔진. 지금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요.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전자과를 간다고 그러면요. 좀 황당한 데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전자과를 갈까, 뭐 기계과를 갈까, 뭐 화공과를 갈까. 화공과가 제일 어려웠어요. 화공과는 막 전국에서 1등에서 30명 뽑는다면 한 30등 정도 가는데 화공과 아니면 기계과였어요. 이과에서는. 근데 전자과 가면요. 이 전자과 선배들 보면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럴 텐데, 뭐 윤 부회장도 전자과 나오셨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전자과 가면 좀 황당했습니다. 지금 그 전자가 전기하고 뭐가 달라? 뭐 이런 정도고. 나도 반도체 세미컨덕터 과목을 듣는데, 내가 이제 저 기계과를 나왔지만, 그 좀 황당해요. 한쪽으로만 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뭐 이런 거짓말 같고. 이랬었습니다. 그게 몇 년 안 돼요.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70년대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반도체가 뭐 될 것 같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선대 회장님 아닐까요? 이병철 회장. 저는 뭐 옛날에 그분 잘 몰랐었는데 돈만 굉장히 많은 분이다. 이런 정도밖에 몰랐어요, 옛날에. 굉장히 많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 눈이 그 기가 막힌 거죠. 그러고 그때 상당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나는 이제 그때는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잘 없었어요. 없었는데 대한민국 말아먹는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분 돌아가시기까지는 돈을 못 벌었죠. 근데 돈이 벌기 시작하는 거를 보고서 그 무렵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 실리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1등을 가져다 준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불과 20년, 25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딴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 될 것 같다. 그리고 처음 온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 온 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돈 버는 사람 처음에 한 사람 아닙니다. 자동차로 돈 버는 사람도 처음에 한 사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보면서 각도를 달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바이오 엔진. 황우석 교수 지금 한참 뜨죠? 그 희망하건대 황우석 교수가 하신 거를 우리가 다 좀 독차지해서 했으면 우리라는 게 삼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 그냥 다 해먹는다고 또 그렇게 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인터넷이 돈 된다고 본 사람은 돈이 됐고 그거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람은 장난감이 됐고 PC요. 내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일할 때 PC를 한 대 내지 두 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IBM PC. 근데 사람들이 전부 장난감이라고 그랬고 이게 뭐가 되겠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83년에 GM으로 옮기니까 GM 리서치 랩으로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 리서치 센터의 무사장이 그 센터장이 전부 연구원 한 사람한테 PC를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나사의 디렉터였던 분입니다. 원래가 나사의 디렉터였던 분인데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이제 83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나는 컴퓨터 한 대를 한 사람의 책상 위에다 놔준다는 게 경제적으로는 전혀 메이크 센스 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시도를 안 하면 이게 뭐가 될지 잘 몰라서 하여튼 할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야. 그때 메인 프레임 쓰고 있을 때입니다. IBM. 그게 주종일 때예요. 그리고 터미널에 앉아서 이거 하던 때인데 PC를 나눠줘야 될 이유를 난 잘 모르지만 한번 나눠줘 보고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서 이게 창의적인가 한번 보자. 그러기에는 상당한 투자 아닙니까? 그랬던 시절이 20년 남짓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PC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 PC는 그만두고 이거 다 컴퓨터 아닙니까? 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그렇게 빨리 변한다. 조금 과거를 더 보면은 포드 생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자동차 회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수백 개였습니다, 미국에. 그게 한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철공소 같은 데서 만들어서 서너 대씩 팔았어요. 이러다가 호드라는 사람이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컨베어 벨트 놓고 분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그 루즈 플랜트라고 디어본 쪽에 가면은 저 미시간에 그 플랜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광석 갔다가서부터 들여와서 재련해가지고 철 뽑아서 자동차 끝까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직통합이니 뭐 획일하는 제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 이것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뒷다리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그래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 도요타가 잘 나가는 회사죠, 지금? 도요타요?
불과 1940년대에도 이거는 회사가 아닙니다. 도요타가 잘 나가던 회사는 일본의 닛산이라는 회사가 GM의 쉐보레 디비전에서 나온 쉐보레에 갖다가 베껴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었고, 도요타는 자동차 한 대 겨우 만들어내면은 그 안에 가다가 고칠 공구를 더 많이 태우고 다녔습니다. 진짜예요. 1km 가면 고장나면 공구 꺼내내서 고치고 이랬던 회사입니다. 그러고 불과 그 후에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차는 사대, 라이선스를 받으러 갈 때는 미국 차를 타고 간다. 왜냐하면 중간에 고장 날까봐. 그랬었습니다. 도요타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도요타 잘 된 게 왜 잘 된 줄 아세요? 도요타의 파운더는 그 아버지가 원래 당직하던 양반 아닙니까? 도요타 짓기가 아주 도요타 웍스라고 무지무지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근데 그 후에 이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너는 딴 걸 해라 해서 자동차를 시작한 거예요. 돈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미쓰이 물산에 가서 사정을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미쓰이 물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회사 아닙니까? 도요타에 비하면. 그때 주식에다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은 결국은 회사를 2번인가 망할 직전까지 가가지고 회사를 내놓고 나왔다가 재기하기 한 보름 전에 이 사람은 객사를 했어요. 지금 도요타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도요타에. 그러고 그걸 물려받은 게 사촌인 아이치가 물려받아가지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저스틴 인타임, 유형 생산라인, TPS 이런 거. 도요타가 죽기 직전까지 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근검절약합니다. 왜 살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 6.25 사변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회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지만 6.25 사변 나서 트럭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져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발주한 거예요. 도요타. 그래서 도요타한테는 우리가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주 큰 공을 했다. 물론 그런 의미로는 우리나라도 월남전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월남 사람들한테도 좀 고맙게 생각을 하긴 하죠. 그거 잘 모르죠. 왜 그랬는지. 옛날 얘기이지만 뭐 다 할 건 없고. 그래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다 품종 소량으로 해서 저스틴 타임. 거기는 재고 별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스틴 타임에다가 IT. 어느 회사예요? 대표적인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어느 회사 같습니까? 예? 미국 회사. 컴퓨터 회사. 예? 델. 예. 델은요, 컴퓨터 회사라기보다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거기는요, 엔지니어들은 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델에다가 삼성에서 삼성 컴퓨터 노트북 많이 납품합니다, 지금. OEM으로. 그러니까 델 마크 나와서 오는 거지만, 그건 이제 삼성에서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자기네는 그런 거 설계도 안 합니다. 부품들이요, 커스터머한테 주문 받아가지고, 컴퓨터? 그럼 너 뭐 원해? 몇 메가짜리 원해? 이거 다 그 자리에서 이게 컨피규레이션 해줘가지고, 그거 딱 집어넣으면은, 어셈블리 라인에 딱 데이터가 가면서, 그때서부터 소싱이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모니터 같은 거는요, 자기네 그 샵에 오지도 않아요. OEM 쪽에 연락이 가면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델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삼성이기 때문에 되는 거 있고 현대이기 때문에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변화되어 왔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생산 기술이라는 건 뭐냐? 생산 기술은 제조업을 QCD에 맞추게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델리버리 타임을 맞추게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도 자동차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기 이북에서도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고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어요.
부품까지 누가 다 하나요? 다 소싱해서 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그 경제성 있게 반도체요? 메모리? 커머디티입니다, 지금. 그럼 왜 삼성전자가 넘버원이라고 그러고 뭐 기술이 뭐 어떠냐고 그러냐. 기술도 문제지만 그걸 누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전에는 제1세대는 현장을 최적화하는 것이었다가 그 다음에 글로벌 최적화를 한 겁니다. 글로벌 최적화라는 것이 싼 데로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이런 데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내용이지만 안 되겠다. 기술만 다 뺏기고 남는 것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들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유니크한 생산 기술을 갖다가 겸비를 해서 전부 블랙박스화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굉장히 긴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를 안 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캐논 같은데요. 캐논에는 장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장비를 파는 사람들이 안에 가서 설치를 하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놓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가 개조할 거 개조하고 아무도 안 하는, 이렇게 도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에서 장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10%도 못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술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자기네가 개조를 해서 쓰거나 커스터마이즈 해서 쓰거나 바깥에다 그걸 안 한다. 그런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디지털 컨버전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생산 기술 쪽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 21세기 제조업의 동향은 어떠냐? 경제 환경을 보면요. 경제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품, 자본, 기술 인력, 이거 지금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다 움직이고 있죠. 자본 움직이는 거는요, 내가 우리 집에서, 뭐 나도 이제 거기서 오래 살다 왔으니까 내가 일부 있는 뭐 재산도 거기 있고 애들도 거기 있고, 집에서 밤에 내가 있는 애세트, 재미없는 데서 재미 좋은 데로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다 이동합니다. 2만 불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여기서 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거의 60% 가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 인력이요. 우리도 일본인 사람도 많이 있고 러시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인도 사람도 많이 있고 다 이동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다 이동합니다. 뭐 최근에는 뭐 미국 국적 얻는다고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런데 난 그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내가 여기서 얘기 잘못했다가 또 혼날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얘기는 않더라도 뭐 군대는 가고 옮기십시오. 가도. 근데 하여튼 경제 주체의 국가 간 이동이나 자본의 이동이나 기술의 이동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게 멍청한 거예요. 더 이윤이 많이 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해서 많이 나면 여기서 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나면 뭐하러 내가 여기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 그 다음에 소비자의 상품 서비스 선택권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내가 어디나 원하는 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양담배 못 폈어요. 양담배요? 양담배가 뭐건 다 나쁘니까 피우지 마세요. 근데 양담배 피면요, 벌금이 얼마였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산업 보호하느냐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고 해서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안에서. 절대 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의 성원만 있으면 되는데 요새는 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념이 문제가 안 돼요. 탈이념을 했잖아요. 지금 뭐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 실리 추구하는 거지. 중국이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중국 가면요,
이거는 내가 가본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만 해도 아직 제도가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거 아닙니다. 물론 금융 시스템은 내가 모르겠어요. 금융 시스템은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그거는 무식한 얘기다.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노동하고 자본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기술하고 지식이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세상이 되나서 신흥공업국은 설비 투자를 확장하고 선진국 수요 감소해서 무지무지하게 공급광입니다. 지금 LCD 같은 거 돈 버는 회사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급이 과잉이 됐다가 이제 또 가격이 이렇게 되고 공산품 가격 하락되는 거는요. 그 반도체 같은 거는 매년 몇십 %씩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뛰어들어갔다가는 그건 완전히 그냥 뭐 속된 말로 박살나는 거죠. 진입장벽이 그만큼 했고 보호무역이 이제 상당히 또 심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도 자동차 업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있고 중국 시장에 가니까 자국 내 제조업이 굉장히 이제 동공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가 이제 우리 제조업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5월 17일 날 윤종용 부회장께서 2005년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이 연설을 하기 전날까지 내가 같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중국 우리 공장하고 여러 군데요. 근데요, 뭐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중국은 정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그 경제적으로는 윤 부회장 가시면요. 비행기 내리면은 그 앞에서 내리기 전에 빨간 카페트 갖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 당 서기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접이에요. 나도 뭐 덕분에 그 뭐 상당한 대접을 받고 참 만찬도 뭐 존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겠어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 100년 정도만 빼놓고는 완전히 한국 속국 비슷하게 부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접하고 이래요. 물론 윤 부회장님 자신도 굉장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다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앞뒤로 호송차 붙어가지고요, 신호대 전혀 관계없이 다닙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설해도 자기네 기술, 그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얘기 뭔지 아닙니까? 이제는 공장만 지침 말고 연구소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연구소. 그러면 세금 막 감면해주고 땅도 공짜로 주고 다 공짜로 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여기서 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기술 혁신의 중요성,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는 아시아가 도약의 기회다, 컨버전스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후진타오 주석이 나왔고 이데이 소니 회장, 모토로라 회장, 타임워너 회장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들은 거예요. 나는 이제 위에서 헤어져가지고 나는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북경에 가셔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포춘 글로벌 포럼에 그 후진타오 주석 같은 분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요새 근데 정말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많은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압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나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식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뭐 자식 안 낳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죠. 뭐 솔루션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그리고 이 대목에서 본인들이 자꾸 뭐 고시 공부하고 의대 좋아하고 한의사 좋아하고 공무원 좋아하고 이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직업은 여러분들한테 부를 갖다 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능력 있고 뭐한 사람들은 이공계를 해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못 벌으면요 의사도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병원에 가? 돈 없는데 누가 병원 갑니까? 병원 안 갑니다. 앉아서 죽지 그거 안 갑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변호사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송입니까? 변호사는 그거 안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돈 못 벌면 세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 찾아서는 제발 움직이지 말아라.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왜 안전한 걸 자꾸 추구합니까? 왜 안전하지 않은데 추구를 하느냐. 그거는 내가 늘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하는 프로농구 선수가 아무도 막아주지, 견제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슛을 쏘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프로농구 선수는 허재 같은 사람은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못 쏘게 막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도 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재가 유명한 거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직업을 택해서 간다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프로농구 게임을 하면서 전부 비키라고 그러고 혼자 넣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뭐 40대 되면 은퇴해야 되고 뭐 잘 가야 50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뭐 40대 나갈 수도 있고 30대 나갈 수도 있고 50대 나갈 수도 있고 그거야 세상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달린 거지. 자기가 들어온 기업을 잘 키워서 내가 그 과실도 따먹고 번창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운다면은 30, 40, 50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생각을 내가 명퇴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프로 선수로 가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프로 선수 가면 돈 많이 주니까. 가고는 싶은데 내가 슛을 쏠 때는 아무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라고. 세상은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조금 비셔스한, 좀 야비한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 그 나이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해줬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실 때, 너는 뭐 70까지 살고, 너는 50까지 살고, 뭐 다 본인한테 얘기해 줬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는 꿈도 크다. 45세, 55세, 그때까지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요새는 뭐 이쪽 저쪽에서 뭐 핵 얘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우리도 세계를 각국을 돌아다니 보면 러시아도 내가 갔을 때 보면은 뭐 내가 한 1시간 전에 통과한 뒤에서 뭐 체첸 그 사람이 막 가서 폭탄도 떨어뜨리고 뭐 그런 거가 세상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정된 세상을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나빠요? 경제 좋을 때 있었어요? 있었으면 얘기해. 어느 날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신난다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미국 가보면요, 똑같아요. 매일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한국도, 나도 이제 그 뒤에 뭐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알아놓졌지만, 달러가 뭐 떨어진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뭐 달러가 오르니까 또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러고, 이게 뭐 어디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든 거의 밸런스는 어려운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혼돈의 세상에서 기회가 있는 거고 전부 그러한 혼돈에서 기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린 거야.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처음 만든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OS들은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다른 회사 OS를 좀 써달라고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정도보다는 우리가 좋은 게 있는데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아니, 그 당시에 OS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내 OS 써주면은 컴퓨터 하나 좀 공짜로 주면은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하고 IBM하고 컨트랙트를 맺어서 OS 개발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거는 그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하고 IBM이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happen to be 엔지니어였었어요. 엔지니어도 엔지니어 나름이지 아주 오소독투한 기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자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다가 계약서가 이렇게 많으니까 큰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라이어빌리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하라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안 해. 나 그랬어요. 나 그거 복잡해서 안 해.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빌 게이츠고, 빌 게이츠는 그때 OS가 없었어요. 그런데 슈드한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니까 컨트랙트를 하면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걸 가서 샀습니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늦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얘기를 돌아가서 보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돈이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다른 거다. 인도하고 차이나요. 이게 앙숙지간 아닙니까? 카시미르 지방에서 매일 그냥 싸우고 지금요 악수하고 야단났습니다. 잘해보자고. 예? 너는 하드웨어, 나는 소프트웨어 이러고 있어요.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 볼 일이고. 일본이요? 난 종합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던 적이 있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조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믿을 만한 조사를 인용한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요. 과학기술 경쟁력 수년간 부동의 2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이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틴 겁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도요타 자동차는요. 불황을 모르는 회사입니다. 아까 우리 부총장님실에서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불황을 모르는 데가 딱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정부, 둘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둘째가 청와대, 세 번째가 삼성이라고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에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데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요.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예요. 완전히 망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코스트 다운, 끊임없는 원가 절약은요,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걸 비슷하게 하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똑같이, 어떤 때는 같은 방법도 쓰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도 쓰고 그러는데, 이 토요타가 세계 자동차 회사들 다 적지 않아도 흑장하는 회사입니다.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좋지는 않아요. 기술이 가장 좋은 회사가 가장 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면에서 가장 기술이 많아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고. 소니, 산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죠. 이게 어느 회사들이 손실을 본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 같이 레코드 프로핏을 했던 삼성도 잘못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다. 그거는 본인들이 거기에 과신을 해서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망하는 거다. 자동적인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요.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안주하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 회사는 너희들이 끌고 가야 되는 회사다 하는 얘기를 하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졸업하셔서 우리 회사를 많이 오실 분들이 많겠지만 회사에 와서 회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 가면 PS도 많이 주고 뭣도 많이 주고 하니까 내가 가겠다.
1, 2년 정도는 좋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주니까. 우리 신입사원들 교육만 입다시키고도 돈 주니까 내가 가서 뭐 했냐? 그러면 교육만 받았어요. 월급만큼 했어? 그러면 묻죠.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투자입니다. 본인들한테, 우리한테 다 교육시키고 한 건 투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한마디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두뇌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남보다 일 더 해야 됩니다. 일 더 해야 돼요. 나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일 더 해라고 하는데 하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버타임도 하고 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보다도 덜 프리빌리지를 덜 갖고 나온 사람들의 몫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한참 유행인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잘못하고 나서 불구자로 태어났다거나 정신적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몫까지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오늘 디테일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나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갈 가능성이 있는 DNA가 그 사람들한테 간 것 뿐이에요. 그 DNA 풀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걸 그 사람들이 한 것 뿐이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 같은데 또 현대자동차 같은데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내라. 요거는요, 네, 일본 얘기인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죠. 일본은요, 지금 셀 방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외국, 중국에 나갔던 거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캐논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국 내에서 독창적으로 해가지고 블랙박스에서 안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똑같은 문제인데 제일 아래줄에 있는 정년 숙련공의 제조교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테랑들이 전부 지금 리타이어하고 50, 60, 70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술을 전수받아야 될 젊은 사람들이요, 부자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그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다. 그래가지고 차세대 인재 양성을 해서 이용한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는요, 일본은 한 60대 넘어가지고 그 숙련공들, 내 회사에 도시바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6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치니까. 그러고선 그 사람들, 워낙 가공 능력이 좋으니까 이 손으로 다 이렇게 만져보면 나노 스케일 이걸 다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마로 해가지고 이 정도가 안 나온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더 늙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럼 4시간 시켜야죠, 그래요. 지금 6시간 시키는데 안 되면 나중에 2시간 시키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제조 교육 시키고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본에서 보면요, 여기 그겁니다. 특허 안 내려고 그래요, 생산 기술은. 특허 내면 딴 사람이 뺏기고 저만 쓰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은 특허 등록 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신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공구의 내재화, 제조 기술은 다 보호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조 기반 기술을 일본으로 데려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다 알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사점이 뭐냐면은 치열한 원가 경쟁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공격이 최대의 무기인 것 같이. 그 다음에 제조기술과 인력의 외국 유출은 단시간에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시사점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 간다고 우리가 27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뭐 유럽 해가지고 나는 그거 다 돌아보지도 않았어. 내가 생산 기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뭐 추월하게 다니고 있지만 브라질 같은 데 가면 40몇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되고 기술력을 통해서 자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D램 라인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그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 기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장기적인 핵심 역량을 가져가야 되겠다.
요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서, 실패한 예예요. 포드 자동차가 지금도 어렵지만, 이 원래 파운더, 지금 크레이 포드의 증조 할아버지의 그 우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종가 하여튼 그렇죠. 이 사람이 워낙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한 예입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T 모델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입니다. 1,500만 대를 팔았는데 신모델을 만들지 않고 조금씩 개조해서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컬러를 원하면은 okay, you can have any color as long as the color is black. 네가 원하는 색 뭐래도 줄 텐데 그 색깔이 검은색인 한 뭐래도 얼마나 에로건트합니까? 자기는 검정색만 그냥 생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빨간색 그래 이거가 회사를 거의 그래서 GM한테 이게 추월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IBM. 대형을 고집하다 시장을 놓쳤죠. IBM 360 너무너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360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를 제일 먼저 쓴 제너레이션의 한 사람인데 서울대학에 들어왔던 1130이라는 컴퓨터가 200만 원대를 차지하는데 그때 메모리가 14K예요. 14K. 그리고 펀치카드 내가 찍어서 갖다 넣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곧바로 해서 계속 이볼브 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75년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IBM 360이 미국 대학의 아주 주종이었고 내가 그 뒤로 4년 후에 회사에 가보니까 그때도 360입니다. 너무너무 성공했죠. PC 사실은 IBM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거 우습다고 이렇게 제껴놓은 거죠. 그래서 PC 동향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망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망했어요. 그 망할 때도 망하는 줄 알면서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PC인데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대형이야. 이러다가 이제 망한 거죠.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또, 덱은요, 요 아주 중소형 컴퓨터로 해서 IBM의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회사 아닙니까? 덱 지금 알아요? 덱이라는 회사 알아요? 예, 그거 지금 없잖아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왜 망했어요? PC 들어오는 것도 자기는 남이 틈새 그렇게 들어갔으면서 뒤에서 오는 거는 또 아니야, 그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 터미널에 요거 있죠, 요거. 키보드. 요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했어요. 황규빈 씨인가? 피터 황인가 하는 사람 있죠? 텔레비데오. 이 양반이 포드에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거기서 레이오프 당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좀 어디다 하려고 내가 듣기로는 아마 삼성에도 왔었다고 들었는데 그거 들고 와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억만장자 됐지 않습니까? 텔레비데오가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 그 양반 상장해가지고 거의 한 10억 불 가까이 그때 했었어요. 김종훈인가 이종훈인가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유리 시스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했습니다. 그거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왜 망했어요? 너무 성공해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PC 회사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망한 거. 많습니다. 그런 회사. 왕 컴퓨터 아세요? 모르죠? 이게 보스턴에서 중국 사람이 하던, 옛날엔 다 왕이었어요. 이 왕 컴퓨터의 스페셜티가 뭐냐면은, 뭐예요? 이거 에디팅 하는 거, 뭐죠? 이 글자 써놓는 거. 옛날 컴퓨터는 그거 없었어요. 전부 계산만 했지. 우리 논문 쓸 때요, 전부 타자로 썼어, 타자.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하려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글자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아래에 온갖 심볼을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서. 근데 왕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왕 컴퓨터는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PC가 그걸 하기 시작해서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갔습니다.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이거 가지고 아주 혼자 왔어요. 나도 이거 가지고 다녔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선망의 눈초리를 보죠. 왜냐하면 이거 줄 없는 컴퓨터, 요 핸드폰을 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받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그래. 그 아날로그 써가지고 고집하다가 이거 지금 누구한테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노키아한테는 치워였고 삼성한테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제조업 50년 요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제조업이 워낙 55년도 2004년 비교하면은 보릿고개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 내가 국민학교 동창을 아직도 만나는데 국민학교 동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 외가가 좀 괜찮게 부농이었기 때문에 밥은 안 굶었는데 내가 시골에서 살 때 그 친구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보면은 쌀밥에 계란 후라이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요새 여러분 잘 안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도. 니네들은 뭐 먹었냐 그러면 뭐 먹었다고 그랬대. 우리는 굶었어. 물 먹었어. 그런 세대예요. 1955년은 물론 내가 그때 뭐 아주 조그만 때지만 지금 2004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윤 부회장님도 오셔서 그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386 세대니 뭐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있으니까 이 나약한 게 제일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에 적어도 오실 분들은요, 나약한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위 편안한 거에 심볼인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도 주소는 압구정동 아닙니다. 강남 아니에요. 나도 저 상도동에서 사는데, 주소가 문제가 아니라, 난 또 압구정동이나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나약한 거에 심볼이라고 하면, 그거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일침을 가하고 싶다 이거죠. 나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딸이 같은 걸 공부했어요. 비즈니스 공부를 해가지고, 둘 다 이제 뉴욕에서, 거기서 난 아이들이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큰 아이는 소위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일을 하니까 괜찮고, 작은 녀석은 마케팅이라서 이게 좀 시원찮아요. 버는 게. 근데 둘이 한 집에 있다가, 작은 아이가, 난 이 집, 전세가, 세 방이 비싸서, 아파트가 비싸서, 이사를 가겠다. 싼 데로. 그 작은 아이가 옮겼어요. 근데 사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근데 안 도와줬어요. 가라. 그래서, 걔는 저 변두리 싸구려 아파트 있고, 얘는 중심가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있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껏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한테 받아서 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잊어버리시오. 아니, 그것도 무슨 비즈니스를 물려받거나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건 하지만 푼돈 받아서 편해지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시사점은 13배가 늘어나고 세계 1위가 되고 한 거는 무지무지하게 독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박영석 씨 같이 그렇게 북극을 탐험한 그런 사람이나 황우석 씨 같이 5만 번 실험해서 한 번 성공할 정도로 끈질기고 아주 독한 사람들이거나 윤 부회장님이나 이윤우 부회장님이나 여기 오셔서 많은 이기태 사장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회사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들어오면서 우리 명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분들을 들으면 막 피가 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냐 하는 생각을. 그 양반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일부를 로컬 오토메이션에 이제 일부를 매각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나를 보고 윤 부회장님을 15분만 만나게 해주면 이거 사인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윤 부회장님한테 직접 리포트를 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그까짓 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사인을 만나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은 내가 이걸 성사를 시키겠다. 그랬더니, 그럼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과장 시절에 로크웰의 반도체 관계 때문에 좀 가서 만나자고 그랬다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제 거기 부사장이 나를 15분만 만나자고 사정을 하니 세상 많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양반들 일본에 가서요, 사정에서 도면 얻어다가 이거 하고 VTR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그런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명태운운 하면은 그건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람이 해야지. 박영석 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난 그 양반이 북극 가기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내가 종합기술원에 있을 때 와서 강의를 할 때 들었는데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1% 가능성이 있어도 난 간다. 그 북극 갔잖아요? 황우석 교수요? 똑같아요. 내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기도 하고. 보통 독한 사람 아닙니다. 윤 부회장이요. 그분들을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태 사장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황 사장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그래가지고, 그분들 돈 많이 받잖아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서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 요점만 갑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은요, 세계 수준의 한 80%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 보면요, 옛날에, 우리 손 교수 같은 분은 이거 잘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회사도 있었잖아요. 삼양사 동명목재. 있었죠? 동명목재 알아요? 이게 무지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기 300산업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백자, 백이세, 이게 밀가루, 설탕 이런 거. 삼성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일제당.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 옛날 이름 보면요. 3호 그룹. 여기 없죠, 요새. 3호 없잖아요. 락키가 어딘지 아세요? 럭키입니다, 럭키. 럭키하고 금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성은 전자회사로서 이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 있지도 않을 때고, 68년에 삼성전자가 생겼으니까, 현대가 그때 막 자동차를 시작했을 때인데, 70년 그때, 우리 선배가 그 당시에, 나중에 미포조선 회장을 하신 선배가, 야, 자동차를 한다는데 저거 가야 되냐? 가서 저거 망해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던 시대에 자동차 하면 된다고 뛰어드는 양반이 이게 정주영 씨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면은 어제도 내가 우리 신입사원들 밤 12시까지 자기네들 참 크리에이티브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합하는 거 있거든요. 보강 피닉스에서 7,000명이에요, 7,000명. 우리 신입사원들이 7,000명이에요, 삼성그룹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물론 윤 회장님부터 사장단들 전부 우리도 가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밤 12시까지 하고, 새벽 2시까지 또 뒤풀이 하느냐고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성그룹을 좀 맡기고 가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독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요, 강한 IT를 시스템에다가 접목하고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일본은 모노츠크리아 장인 정신이 대단하고 미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조업에는 굉장히 저기가 셉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하죠. 8개, 9개의 넘버1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요, 이 안에서 비즈니스 유니트마다 기술적으로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내지만 비즈니스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딴 데 버는 거 기대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반도체에서는 반도체대로 하고,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대로 하고, 그거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만큼 하고 있다. 징기스칸 얘기 혹시 누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잘 됐네. 징기스칸이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나온 거 보면 과거 10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 징기스칸이라고. 이게 언제냐면 거짓말이 아니라 네, 날짜 적어놨죠. 1995년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페이지 F01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정복했던 땅의 크기가 알렉산더 대왕하고 나폴레옹하고 정복한 거에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세계의 3분의 1이에요.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한 30대 정도에 한 거, 그 아마 손자까지 나중에 갔지만. 여기 한국도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한국. 몽고족들이 와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십, 그 다음에 그때 전체가 거의 기병입니다, 기병. 말을 어떻게 신통하게 탔는지, 뭐, 바람같이 와가지고 누군가 알아보기도 전에 없어졌다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 말 안장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장. 이런 것도 다 고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좌라고 해서 이게 발 받침 있죠. 이게 말 타는데, 말 타본 사람 있어요? 이거 젊은 세대가 말도 안 타, 나도 타봤는데? 그 말을 타면 그 등좌 밟고 일어나면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 전부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유럽에 그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기가, 이게 참 월남전이,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싸울 때 미국 비행기들이 무지무지하게 소음을 내면서 접근하던 비행기 있었죠. 일부러 프로펠러로 해가지고 그냥 사람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싹 푸는 거지, 그냥. 소리가 그냥. 이거 옛날에 징기스칸이 쓰던 거예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화살촉에다가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어쿠스틱스를 이용해서 딱 쏘면은 그야말로 막 듣기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오면 턱턱 사람 쏴 맞히고. 그 다음에 갑옷이 7kg에 7kg.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시면 알지만 갑옷이 전부 보니까 철판 아닙니까? 70kg 돼요, 70kg. 자기 무게가 많은 철판 깔고 어디가 싸웁니까? 7kg짜리 하고. 이렇게 달렸다고. 그 다음에 군대가 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군수예요, 군수.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뒤에 물자 나르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완전히 가루를 낸 거예요, 말려서. 우리나라 미숫가루 같이. 그래가지고 양에 뭐라 그러나, 방광을 말려서 거기에다 하나 까뜩 채우고 이거 1년 먹는데, 1년. 그렇게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아인슈타인이 이걸 만든 줄 알았다고. E = MC 스퀘어. 이게 징기스칸이 만들었다고 보니까. 에너지, 군대의 힘은 병사의 수 m에다가 스피드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거 옛날에 징기스칸한테 이게 자기가 빌려온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징기스칸은 이런 식을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스피드의 비결을 그렇게 터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해서요, 실크로드라는 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현지 완결형, 가면서 계속 우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런데
자치권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원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힌 거죠. 자치권을 너무 좋아하니까 충성하던 사람들이 전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못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이 항상 발목을 잡는다. 좋은 레슨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하는 얘기 하잖아요. 골프도요. 버디 한 번이 아마추어들은 버디 한 번 하면요. 금방 갖다 오비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흥분한 거지 이게. 이 버디 했다. 그럼 딱 올라가면은 이게 골프라는 게 얼마나 딜리케이트한 게임입니까? 릴렉스 해야 되고 힘 빼야 되고 뭐 모든 거 다 맞춰서 그 컨비네이션이 돼야 이게 나가는데 이 버디를 했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뭐 골프장에 가서 내가 꼭 되뇌이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잘 치면은, 칭찬하죠. 야, 굿샷이다. 이러면은, 칭찬할 때 조심해야지. 네, 이럽니다. 아주 듣는 소리로. 그래서 내가 나하고 같이 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맨날 칭찬할 때 조심하라 그런다고. 나니 칭찬할 때 조심하라. 다 아까 기술 혁신 얘기했잖아요. 무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발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총괄 GBM 제도 여기 우리하고 좀 내가 어널로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상이한 종교 인정하고 지방 자치권 인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완전히 자치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능력에 의한 승진. 높은 사람이 다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는 다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프로핏 쉐어링 제도나 보상제도.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징기스칸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지금의 성공 팩타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 그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 징기스칸을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제 부회장님도 뭐 징기스칸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황 사장도 많이 하시는데 스피드만은 뭐 우리가 못 돕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는 삼성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했는데 요새는 흙다리라도 있으면 무조건 건너고 봐라. 뭐 이런 얘기. 왜냐? Winner takes all. 위너가 아니면 시장을 다 잃어버리니까. 스피드. 우리가 글로벌 생산력이 6개 지역에 27개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내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한 40분까지만 하라고 했죠. 내가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는 굉장히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IT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R&D에도 철저하게 CA 이용하고 CAD 이용하고 또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이걸 합니다.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 임프루브 하고 있습니다. 생산 전략은 가능하면은 중요한 핵심 장비는 내재화를 하고 삼성형으로 만들어서 최적화를 하자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밀 1, 비밀 2 했는데 과감한 투자.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굉장히 과감한 투자라고 이 투자를 하면 무섭습니다. 몇 조씩 나가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라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일을 하느냐. 새로운 라인에다가 우리 소프트웨어들 다 깔아가지고 로봇가 다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하나 상하면은 유리들 막 나가면은 그 몇십억씩 깨집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2는 제조 기술력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최고 이익을 구현한다. 우리가 90나노, 남 110 할 때 90나노 갑니다. 선폭이. 이만큼 이제 생산성이 있는 거죠. 이거 양산을 얘기를 합니다. 70나노, 12월. 몇 개월이 그게 무슨 문제냐. 몇 개월이요? 어떤 때 몇 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정장비 내재와 공정기술 보완에서 차별화, 독보적인 생산성을 유지한다. 장비기술 내재화는 온리 삼성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같이 10% 미만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장비도 많고 또 장비업체도 많고 또 우리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방식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니크한 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있다 하는 거가 우리의 굉장히 강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자. 이게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윤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 이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품들은요, 빨라지고, 커지고, 싸지고, 또 작아지고 그래요.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는 우리 제품에 따라서. MP3 같은 건 작아지고, TV는 커지고, 그러니까 생산 기술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눈꽃만해지고, 이건 나노 레벨의 프레시션을 가지고 하지 않아. 그 장비를 다 우리가 이제 해서 넣는데, 그럼 바깥에서 구할 수도 없고, LCD 장비적 TV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7세대, 8세대. 로봇 사이즈가 여기서 천장까지 가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 재료 기술, 물리화학이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들이 컨버전스 프로덕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생산 기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캠코더, MP3, 지능 로봇, DMB, PMP, 뭐 여러 가지들. 빠른 기술, 시장 변화에 따른 제조 경쟁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늦게 따라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따라가도 바짝 쫓아가야 되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빠른 양산하고 품질하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생산 기술 및 장비도 해야 되겠고, 또 적기 시설 투자. 아까 왜 기술만 좋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투자를 적게 하지는 안 됩니다. 투자를 적게 하고. 아주 동물적인 그런 경영자의 그 리더십의 그 본능이 있어야죠. 지금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지금 회장님의 결단이 몇 번 있었던 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건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기술 보완도 큰 문제다. 자체적인 생산기술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생산기술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초정밀 기술, 차세대 공정장비 기술, 신생산 방식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를 보면은 2년 전까지는 이제 부회장 직속으로 계시다. 이은우 부회장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 5개의 사업 총괄을 우리가 서포트를 하고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 보면 마이크로 나노 연구팀이 있고, 선행 장비 기술 연구팀이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장비 개발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많으실 테니까 소개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거를 한다. 생산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셀 방식도 얘기를 하고 뭐 컨베이어 방식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생산 방식의 중요한 생산 기술의 요소고, 또 이제 장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제품 개발하는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 전화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기술부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신호 영상 처리 기술, 공정 제어 기술, 컨트롤하는 기술, 플라스마 응용 기술, 이건 팹 장비들, 차세대 실장 기술, 서프트 마운팅 테크놀로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꽂았는데 요새는 갖다 눈곱 많은 거 갖다 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MP3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정밀 광학 금형 기술. 요새 여기 들어가는 요 렌즈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광학 금형을 해가지고 이게 다 사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에 들어가는 F세타 렌즈 같은 거 다 사출하는 겁니다. 초정밀 메카트로닉스 제어공학. 예를 들면 초정밀 메카트로닉스 기술 같으면은 하여튼 제어 정도가 마이크로 나노 정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 그림에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그 LCD, 이 LCD에 RGB가 있지 않습니까? 빨강, 파랑, 뭐 이 색깔. 이걸 만들어 주려면 눈곱 많은 격자에다가 보통은 공정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뭐냐면은 가로내 거기다가 애칭하고 거기다가 뭐 CVD 넣고 또 색깔 넣고 뭐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프린터 기술로 해가지고, 프린터가 이 노즐에서 잉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강색, 노란색 이런 거를, 파란색 이거를
기가 막히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요 격자 사이즈가 얼마냐면 300 by 300 마이크로니까 0.3mm 이런 격자에다가 피코레블에 그걸 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하는 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마이크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드 디스크, 특히 요새 이제 0.85인치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MP3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 들어갔을 때 서버 트랙 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공장 레벨에 포매트를 해주는 거가 우리 장비를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포매팅을 해서 팔기 때문에 요 그림이 바로 이건데 요건 다 이제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장비를 하려면은 위치 제어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7 나노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들을 하는 겁니다. 생산 기술이 그냥 뭐 어떻게 대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전부 어셈블리도 다 자동화하고 공장 자동화 이런 거 다 그렇게 됩니다. 나노 임프린트 기술. 옛날에 지금 리소 해가지고 반도체들 이렇게 깎아내고 CVD하고 그러니까 대포하고 깎아내고 닦고 뭐 이게 다 하지 않습니까? 한 300공정쯤 이렇게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노 임프린터라는 게 간단하게 해서 여기 나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예? 도장을 만들어서 팍팍 찍으면 어떠냐. 근데 이제 말이 도장이지 이제 그게 쉽진 않죠. 그런 거 하는 나노 임프린터 기술도 이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대면적의 그 스탬프 만들어서 하는. 정밀 광학. 아까 얘기했죠? 요게 그림에 있는 게 이제 F세타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복사기를 할 때 아마 뭐 송 교수는 그런 거 아실 텐데 옛날에는 이걸 딱 놓고선 카피를 하면 저쪽 배는 찌그러져서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 하나하나 광학 렌즈가 보낼 때 이게 잘 안 되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는 게 요 렌즈의 역할이에요. 요게 레이저 스캐닝 유닛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광학 금형을 만들어서 이것도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2개를 한 번에 하느냐, 4개를 하느냐, 8개를 하느냐의 기술이 무지무지하게 차이가 있어. 생산성이 2배, 4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해내는 것이 우리 이제 4개를 지금 해내고 8개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캐논 같은데 8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하는 장비를 좀 알아내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그냥 그런 만드는 장비를 내재화를 해가지고, 레이저, 그러니까 라이트 가이드 유닛, 여러분이 도광판, 뒤에 들어가는 도광판, 광 이렇게 반사시키는 것도 전부 이게 금형을 해서 이게 또 성형을 해서 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장이라는 게 수동소자, 능동소자 이런 걸 갖다가 PCB판에다가 다 붙이는 건데요. 예전에는 붙이는 게 아니라 인서트였어요. 인서트 큰 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쭉 구부려지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MPC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전부 그래서 요새 여기에 들어가는 붙이는 기술 정도가 이제 0603 정도 됐어요. 0.6mm by 0.3mm 정도는 이제 우리 기술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지금 0402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0.4mm by 0.2mm짜리를 그거를 자동화된 기계가 찝어서 갖다 붙이는데 그 공정을 우리가 해내는 거죠. 근데 자보다 붙이는 것 자체는 뭐 그리 어렵고, 그거 자동화는 뭐 그리 어려울 거 없어요, 그거는. 문제는 그런 거를 접착을 해서, 듀러빌리티가 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그거 안 하면요, 시장에 나가서 다 불량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곱맣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걸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도 즐겨 듣지만, 요만 해도 조금 커요.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머니에다 싹 넣고, 이런 뭐 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블루투스로 해서 딱 듣고 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하는 장사의 대부분은요, 우리 같이 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분들 상대 아닙니까? 또 고등학생들이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쓰잖아요. 신호 영상 처리, 반도체를 하다 보면요, 반도체 LCD를 하다 보면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디펙트들이 무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검사하는 데에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전부 하잖아요. 그 영상 신호 처리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냐? 아니면 뭐가 디펙트냐? 이거를 전부 어떤 때는 광학적으로 읽어서 영상 처리도 하고, 어떤 때는 전자현미경으로 읽어서 처리도 하고, 그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그널 프로세싱하고,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들어서 라인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유니크한 건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안 보여주죠. 우리 라인에 들어와서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로봇, 요게 보면은 스트로크가 3.6m입니다. 그래서 큰 유리 기판들, 한 2m 바이 1.6m 이런 유리판이 이렇게 날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버헤드 트랜스퍼에서 300mm 웨이퍼는 사람이 날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AGV라고 해서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비클이라고 해서 이게 쭉쭉쭉쭉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서 그걸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300mm는. 그래서 전부 이 천장으로 해가지고 레일 따라서 갑니다. 이걸 소피스티게이티드 컨트롤을 해줘야 중간에 충돌이 안 일어나고, 리소 장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단 한시도 놀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찍어낼 수 있게 수십억 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공정치의 소프트웨어를 정리해보면, MES라고 해서 익세큐티브 랩 소프트웨어는 스케줄링이나 디스패칭하는 거 공장 레벨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별로 안 건드리고, 그 밑에 이제 이거의 명령을, 디스패치 명령을 받아서 이 물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가 경우에 따라서 AGV가 갈 수도 있고, OHT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로버트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것이 머티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서 그것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건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장비도 브레인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일을 다 나눠서 굉장히 익세큐티브 레벨에서 너는 여기서 저기로 보내라. 어떻게 가는 건 난 상관 안 해. 그것만 딱 정해주는 거죠, 위에서. 그럼 중간이 딱 테이크오버를 해서, 명령을 받았어. 가야 되는데, 어디에 무슨 트래픽이 있으니까 어느 녀석한테 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요거로 다 컨트롤 해주는 거죠. 가장 단거리에 있고, 넌 어디 가서, 그 다음에 그거 내버린 다음에, 요거 컨트롤 해주는 게 컨트롤 레벨이고, 거기서 오는 순간순간에 시그널을 받아서 이 장비 내에서, 나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구나 해서 자기가 피드백 컨트롤 해가지고 가서 찝어주고 넘겨주고 하는 거는 이 장비 레벨에 또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런 것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가 일일이 가보면 전부 자동화돼서 여러분이 볼 수도 없습니다. 다 그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부 연결을 시켜서 받아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무슨 기계가 지금 말펑션을 한다. 그거 가서 추적해서 고쳐.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진단 소프트웨어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서 고쳐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때는 고치는 것까지 자동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지능 서비스 로봇. 내가 사람들 신입사원 인터뷰를 해보면요. 한 90%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해요. 지능 로봇. 근데 이거는 아직은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 로봇 같은 거요. 사람 손이 하나도 안 가고 지가 가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닳았어. 그러면 지가 가서 꽁무니 들이대고 이제 충전하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컨트롤하고 이제 네트워크 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내 방 앞에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런 거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화 돼서 나중에 이제 홈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도둑 들어오는 것도 지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우리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인터넷 같이. 아마도 증기기관 발명한 제임스 와트는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딴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딴 녀석이 가서 딴 데다 응용해서 벌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고도 왜 지금 로봇 그거 안 하지는 않죠. 막 열심히 하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이제 이거 고민하는 거죠. 기술군을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참고로만 하십시오. 기계, 검사, 측정, 방망 다 있는데 초정밀 설계, 해석 기술,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플라스마 기술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거. 과학, 물리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재료
이런 분들. 뭐니 해도 제조업의 중요성은 불변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제조업 한물 갖다 굴뚝상을 갖다 하는 건 믿지 마십시오. 제조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21세기에도 한국 경제 성장이 중요한 역할은 제조업이다. 그건 뭐 내 말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맞습니다. 지식 기반이어야 된다. 우리가요 메카 연구소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생산기술센터였었어요. 생산기술연구소였었습니다. 이 생산자가 들어가니까 이 스티피드하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안 온답니다. 나도 원래 개발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생산기술을 맡은 거는 처음인데 생산기술하고 제조기술하고 구별이 없어요. 사실 요새는. 근데 생산자만 들어가면 3D 업종으로 잘못 인식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 머리 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준 이런 거 안 오면 생산기술이 되질 않습니다. 여자분들 많으신데 많이 오십시오. 우리 여자 엔지니어가 지금 800명 중에 한 60명 됩니다. 근데요, 한 4년 전에는 여자 엔지니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없진 않았는데 저쪽에 하나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사원들 휴게실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도 여자 많이 들어오고 또 장비 쪽에도 여사원들 많이 들어와서 어찌나 똑똑한지 인터뷰를 해보면요. 여사원들 인터뷰한 고담에 들어온 남학생은 아주 불리해요. 아, 정말입니다. 뭐 차돌맹이 같이 참 잘합니다. 산업 현장에 원하는 인재상 내가 이걸 꼭 한두 마디 하고 전문성, 끊임없는 지식습들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어야 됩니다. 나도 지금 일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제화, 외국어. 영어 못해가지고는 이건 뭐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잘해야 돼요. 떠듬떠듬 하는 영어. 발음은 상관없는데 F하고 P하고만 구별하고 B하고 V하고만 구별하고 요것만 하면은 발음은 상관없어요. 근데 뭐 프렌드를 갖다 프렌드라고 한다든지 뭐 플라워를 플라워라고 한다든지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그 대신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든지 풀스피드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국어를 업무에 대한 열정 아까 얘기했죠. 박영수 저기같이 대장같이 창조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아주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는 챌린지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를 해라. 아까 얘기한 농구 선수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확실한 상황이 없습니다. 확실한 거 원하면 내가 항상 우리 직원들이 그거 원하면 무덤에 가라. 확실하다. 거기 누워있으면 아무도 와서 간섭 안 한다. 근데 그 이외에는 확실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할 준비는 해라. 일찍이 그 인텔의 저 사장이 얘기했듯이 소방관 같이 일해라. 왜냐? 하도 속도가 빨라서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소방관이 어디서 불날지 아냐? 모르지 않냐? 근데 확실한 거는 불은 확실히 난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구두 신고 자라. 그러다가 불이 나면은 5분 이내에 나가라. 그거죠. 여러분이 변화에 확실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강한 자도 똑똑한 자도 아닌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자가 결국 살아남는다. 다윈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면은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또 그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또 머리 나쁘다고 했다고. 네, 내가 머리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살아나왔던 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가장 변화에 잘 견딜 수 있고 구질구질하게 끈질기고 약간 독하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발 나 같은 사람은 염려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까지도 별로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